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충건 방송의 이충건입니다. 제가 생방송을 처음으로 진행을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팅 시에도 약간의 문제가 발생을 해서 예정 시간보다 약간 늦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국제통화기금 IMF의 세계 및 한국 경제의 수정 전망과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6월 24일 밤 10시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저는 지난 이충건 방송 78회에서 세계은행 월드뱅크의 세계 경제 전망과 과제에 대해서 발표를 했고, 또 79회 방송에서 6월 중순에 방송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세계 경제 전망과 과제에 대해서도 발표를 했습니다. 또 국제통화기금의 세계 경제 전망 월드 이코노믹 아웃룩도 1월달과 4월달 발표했는 자료도 방송을 했습니다. 그전 자료도 한번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제통화기금은 6월 24일 밤 10시에 세계 경제 전망 수정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IMF는 4월과 10월에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발표를 하고 1월과 7월에는 수정 전망치를 발표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1월과 7월의 수정 전망치에는 우리나라의 경제 전망은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번에는 코비드19의 영향으로 세계적인 경기 불황으로 한국 경제, 즉 우리나라 경제의 2020년과 2021년 전망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도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MF는 금년 4월 전망 시에 예상보다 부진한 대다수 국가의 1분기와 2분기 경제 전망률이 크게 위축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 금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4월에 발표한 것보다 훨씬 낮게 조정했습니다. 그것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세계 경제 전망 월드 이코노믹 아웃룩 6월 24일에 발표했는 타이틀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적어놨는 것과 마찬가지로 A crisis like no other, an uncertain recovery라고 되어 있죠. 과거 여타의 위기하고 다른 위기로 uncertain recovery, 불확실한 회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본문에도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타이틀 제목은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축약을 해서 번역했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세계 경제 전망치는 4월 달에 발표했는 전망치에 비해서 마이너스 1.9%포인트 하락한 성장률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4.9%의 성장률로 전망을 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은 별도로 마이너스 2.1%의 성장률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적어놨는 것과 마찬가지로 본문의 제목은 여기 적어놨습니다만은 COVID-19 crisis, more severe economic fallout than anticipated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코비드19의 위기는 예상보다 심각한 경제적 낙진이다, fallout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본문을 보시면은 거기 적어놨습니다만은 The COVID-19 pandemic has had a more negative impact on activity in the first half of 2020 than anticipated, and the recovery is projected to be more gradual than previously forecast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코비드19 전염병은 2020년 상반기에 예상한 것보다 활동에
전 세계 경제 활동에 보다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회복은 이전에 예측했는 것보다 보다 더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IMF는 중국과 독일, 일본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1분기 GDP가 예상보다 부진하고 최근 지표들을 볼 때 2분기에 보다 심각한 위축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경제 활동은 올해 2분기 저점 이후 회복되는 가운데 내년에야 소비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투자도 약하게 남아 회복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 독일 등 선진국의 성장률은 마이너스 8.0%로 전망을 했고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은 마이너스 3.0%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것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글로벌 이코노미 전 세계죠. 전 세계. 여기에 보시면은 이게 이제 전 세계죠. 전 세계. 전 세계는 2020년은 마이너스 4.9%, 내년도는 5.4% 플러스. 그래서 하여튼 IMF는 V자형의 회복을 보일 것으로 아직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선진국이죠. 선진국은 마이너스 8.0%, 그 다음 내년은 4.8%, 작년에는 1.7%를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이머징 마켓, 즉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 경제는 금년은 마이너스 3.0%, 내년은 플러스 5.9%를 보일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이 훨씬 더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 요인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비와 서비스 생산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이동의 제약과 전 세계 교역량의 감소, 노동시장에 대한 큰 타격 등으로 크게 어렵다고 했습니다. 개별 국가별로 한번 보면은 이게 이제 월드 아웃풋에서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미국,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마이너스 8.0%, 내년은 4.3%인가요? 그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유로존, 유로 에리아, 유로존이죠. 유로화를 쓰는 지역을 유로 에리아라고 합니다. 유로존이라고 하죠. 거기에서 이제 보면은 유로존은 마이너스 7.5%에서 마이너스 10.2%로 2.7%포인트 하락시켰습니다. 또 코로나19 타격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이탈리아의 성장률은 마이너스 13.3%로 4월에 전망했는 전망치 마이너스 9.1%에 비해서도 3.7%포인트 낮추었습니다. 스페인은 마이너스 8.0%에서 마이너스 12.8%로, 독일은 마이너스 7.0%에서 마이너스 7.8%로, 프랑스는 마이너스 7.2%에서 마이너스 13.8%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영국도 마이너스 6.5%에서 마이너스 10.2%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일본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마이너스 5.2%에서 마이너스 5.8%로 낮추었습니다. 신흥국 중에서는 중국만 플러스의 성장률을 보이는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플러스 1.0%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4월 전망치 1.2%에 비해서는 0.2%포인트 하향됐지만은 유일하게 플러스의 성장 기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인도는 4월에는 플러스 1.9%에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했지만은 수정 전망, 즉 이번에 발표했는 것은 마이너스 4.5% 성장할 것으로 전망치를 바꾸었습니다. 성장률 전망치가 한꺼번에
6.4%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러시아와 브라질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각각 마이너스 6.6%, 마이너스 9.1%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쿼터리 월드 GDP 추이를 표시를 했습니다. 요걸 보면은 제일 위에 거가 이제 이게 노란선이 이제 차이나입니다. 중국이죠. 중국의 분기별 경제 성장률이 2, 4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크게 이렇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거는 까만 거 이거는 글로벌 GDP, 이거는 세계 전체의 평균 GDP고, 요것은 신흥시장, 이머징 마켓인데 디벨로핑 이코노미죠. 해서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 경제, 요게 선진국입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 이게 선진국의 경제 성장률이 가장 낮고, 그 다음에 이게 차이나 중국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상당히 높아서 전 세계는 이 정도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분기별 성장률을 전망을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일반 정부의, 여기 적어놨습니다. General Government Fiscal Balance입니다. 재정수지죠. 일반 정부 재정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제 세계 평균이 있고 등등 뭐 중국도 있고 한국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국가별로 쭉 나오는데, 이걸 요약해서 제가 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세계 전체 평균치죠, 이게. 다음 이 표에서 보는 바와 마찬가지로 일반 정부의 재정 수지는 세계 평균은 2020년에 마이너스 13.9%이고 2021년에는 마이너스 8.2%로 전망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2020년 마이너스 3.6%, 그 다음에 2021년 마이너스 2.4%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한국이죠, 한국. 한국의 재정수지 적자를 나타내고 있고, 요거는 이제 그로스 뎁, 총 부채입니다. 총 정부 부채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요걸 요약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총 정부 부채는 세계 평균은 2020년에 101.5%, 2021년은 103.2%이고, 또 우리나라의 경우에 정부 부채 비율은 2018년에 40%, 2019년에 41.9%, 2020년에 49.5%, 2021년에 53.4%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제통화기금도 우리나라의 정부 부채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죠. 정부 부채가 있고 일반 정부 부채가 있고 공공부문 부채, D1, D2, D3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주로 국가 간의 비교를 할 땐 D1, 총 정부 부채를 가지고 비교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과거 정부, 지금까지는 40%는 지켜야 된다 하는 게 지금까지의 과거 정부였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2015년 새천년 민주당 대표 시절에는 박근혜 정부가 40%를 넘길 것으로 우려가 되자 2015년 9월 굉장히 과감하게 비판을 했죠. 이것은 뭐 국가 다음 정부에 부담을 주고, 이건 국가 건전성을, 재정 건전성을 어렵게 해서 국가를 위태롭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지금 뭐 코로나19 사태로 해서 어려운 것은 이해가 되지만은 문 정부의 재정 적자, 또 국채 발행, 적자 국채 발행이 급증하고 있고, 또 여기에서 보아는 이건 D1입니다. D1의 정부 부채가 2020년에 49.5%, 2021년 53.4%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D3 총 국가 부채, 국가 채무하고 국가 부채는 다릅니다. 국가 부채를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GDP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2019년도 110%가 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나마 우리나라의 제일 건전한 것은 재정 건전성이었는데 이것까지도 위험해지고 있다 하는 게 큰 하나의 한국 경제의 문제점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통화기금은 코로나19 팬데믹 전개 양상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상방 위험과 하방 위험이 공존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상당한 하방 위험이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방 위험으로는 신속한 경제활동 정상화 및 백신 개발 가능성, 그 다음에 코로나19에 따른 생산, 유통, 직업 시스템 변화에 따른 생산성 제고 가능성 등을 언급을 했고, 하방 위험 요인으로는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 실직의 장기화, 금융 여건 악화 등 팬데믹 관련 위험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긴장 고조, 오펙 플러스 국가 간 갈등, 사회적 불안 등으로 경제 활동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국 경제 전망에 대해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7월 달에는, 과거에는 그 우리나라 전망을 7월 발표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이제 주요 30개국의 국가별 경제 전망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2020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4월에 발표한 전망치 마이너스 1.2%보다는 0.9%포인트 하향 조정한 마이너스 2.1%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보면은 IMF가 전망한 금년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2.1%는 IMF 외환 위기 이후 1997년 말에 당한 외환 위기가 발생한 1998년에 마이너스 5.1% 이후 22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 내년 성장률은 4월에 발표한 3.4%에 비해서 0.4%포인트 낮춘 3%로 전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 하향은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으로 인한 글로벌 경제의 충격이 예상보다 더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번에 경제 성장 전망이 공개된 선진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치로 발표를 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보다는 가장 높고 신흥개도국 평균보다도 높은 수준이지만은 중국은 플러스 1.0% 성장률보다는 낮은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제통화기금 즉 IMF가 발표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현재까지 나왔던 국제기구나 글로벌 신용평가사를 통틀어서 가장 낮은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즉 3대 글로벌 신용평가사들도 보면은 무디스가 마이너스 0.5%, 스탠다드 앤드 푸어스가 마이너스 0.6%, 피치가 마이너스 1.2% 등으로 경제 성장률을 전망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1% 아래로 성장률을 전망한 것은 아주 크게 본 것입니다. 국내 기관 중에서는 금융연구원이 마이너스 0.5%, 한국은행이 마이너스 0.2% 등의 마이너스 성장을 예고를 했고,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은 각각 0.1%, 0.2%의 플러스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도표를 한번 보시면은 우리나라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요게 이제 4월 발표했는 거, 6월은 요거죠. 마이너스 2.1%, 마이너스 2.1%로 보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은 마이너스 2.1%, 지난 4월에 발표해 있는 것은 마이너스 1.2%, 1월에 발표해 있는 것은 플러스 1에 봤는데, 그래서 국제적인 예측기관 즉 IMF도 이렇게 경제 현상이 코비드19에 의해서 급격하게 변하다 보니까 이렇게 몇 달마다 이렇게 전망치를 수정하고 있습니다. OECD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그래서 세계적인 경제 예측기관은 뭐 많이 있습니다만은 IMF하고 OECD, 그 다음에 월드뱅크, 내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방송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가장 큰 뭐 권위 있는 예측기관이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컨퍼런스 폴, 그 다음에 투자기관, 정권사, 이런 등등에서 많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이렇고 이제 독일, 미국 뭐 이거는 뭐 참고로 해서 한번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국가별 성장률입니다. 국가별 성장률인데, 여기에 보면은 2020년 주요국의 경제 성장률이 이게 이제 한국입니다. 한국. 우리나라가 주요국 중에서는 가장 높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참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이렇게 괜찮게 보는 요인이 재정 건전성이 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보고 있고, 다른 나라는 이게 참고 도표로 보는 거 마찬가지로 이래 보고 있고, 물론 차이나 중국은 뭐 이 정도 훨씬 더 높게 된다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IMF의 정책 권고 사항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뭐 영어 내용은 그냥 참고로 보시고요. 내가 번역했는 내용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제통화기금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나 월드뱅크 즉 세계은행이나 유엔이나 이런 등등은 전 세계 국가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좋은 말로 제가 보기에는 이런 느낌이 들어갑니다. 다자 간 협력을 해라. 국가 간 협력을 해서 이 위험을 극복해 나가자. 이런 내용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IMF 견해하고 제 견해하고 다른 점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뭐냐면, IMF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재정 여력이 있으니까 재정을 더 퍼부어도 된다 이래 보고 있는데, 저는 그게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왜냐? 재정 불건전성, 재정 국가 부채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적자 국채를 많이 발행하는 것은 후세 세대, 미래 세대한테 부담을 주고 미래 세대가 그것을 언젠간 갚아줘야 됩니다. 지금 정부가 공짜로 긴급재정지원금이라든가 현금 지원을 이렇게 막 뿌리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국가의 빚이 되고, 그 빚은 우리 현 세대가 못 갚으면 뭡니까? 미래 세대가 갚아 죽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모든 국민이 좀 느껴야 된다. 그런데 재정 건전성마저 무너지면 우리나라는 제2의 외환위기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뭐 외환 보유고가 4천억 달러가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은 그것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된다 하는 뜻입니다. 국제금융 안정망을 통한 부채 구제 및 자금 조달을 포함해서 건강 위기와 외부 자금 부족에 직면한 국가들에게는 유동성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팬데믹 대유행을 넘어서 정책 입안자들은 코비드19 위기로부터 궁극적인 회복을 위협하는 무역 및 기술 긴장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국가 간 협력해야 한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유행 동안에 온실가스 배출량의 기록적인 감소를 기반으로 정책 입안자들은 기후변화 완화 약속을 이행하고 공평하게 설계된 탄소 세금 또는 동등한 제도를 확대하기 위해서 협력해야 한다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 커뮤니티, 즉 글로벌 국가 공동체는 그 필수용품 및 보호 장비의 글로벌 비축을 구축하고 연구 및 공공보건 시스템을 지원하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구호를 제공하기 위한 효과적인 양식을 마련함으로써 이러한 대재앙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행동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IMF는 보건 지출 분야의 경우 각국은 보건 시스템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야 하며 정보 공유, 백신 개발 자금 지원 등을 위해서 국제 공조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피해와 경제 회복 지원의 경우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국가는 방역과 경제 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선별적 지원 조치와 재교육 확대, 사회 안정망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경제 활동을 재개하고 있는 국가는 피해 지원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면서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 지출 확대 등을 통해서 수요가 증가하는 부문으로 자원을 재분배할 것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국제 공조의 경우 긴급한 유동성 지원 외에 추후 무역 긴장 완화와 기후 변화 대응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보건 지출의 경우하고 보조금이라든가 교육 훈련 지출 확대,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해서 다 같이 모든 국가가 고민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권고도 뭐 축약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예측 기관의 경제 성장률 전망을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6월 중에 발표했는 겁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은 세계은행은 6월 8일 날 발표했는 겁니다. 6월 8일 날 세계은행이 발표했는데 세계 경제의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5.2%로 보고 2021년은 4.2%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계은행은 그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OECD는 6월 10일에 발표를 했는데 OECD가 1차 시나리오, 2차 시나리오로 구분했습니다. 즉 현재의 팬데믹 현상이 사그러들고 안정화된다고 반 시나리오가 1차 시나리오입니다. 2차 시나리오는 4, 4분기 10월 내지 11월에 코비드19 현상이 다시 재발할 경우의 시나리오입니다. 아주 OECD가 적절하게 제가 보기에는 구분한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 봤을 때 2020년은 세계는 1차 시나리오는 마이너스 6.0%, 2차 재발한다면 마이너스 7.6%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내년은 세계는 5.2%, 2차 시나리오는 2.8%로 보았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그럼 한국 경제는 어떻게 보았는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는 1차 시나리오의 그 경우에는 마이너스 금년 1.2%, 2차 10월 내지 11월에 재발할 경우에 마이너스 2.5%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IMF도 이제 며칠 전에 24일 날 발표를 했는데 세계 경제 성장률은 여기에 나타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4.9%, 우리나라는 마이너스 2.1%로 보고 있고, 그러면 OECD는 1차 시나리오는 마이너스 6.0, 2차는 마이너스 7.6, 또 세계은행 마이너스 5.2, 오히려 가장 늦게 발표했는 IMF가 세계은행이나 OECD보다 더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 성장률은 요거 도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4월에 발표했는 IMF는 1930년대 대공황 이후에 가장 심각한 경제 위기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4월달 발표 자료에. OECD는 6월 10일 발표했는 자료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1센츄리, 1세기 동안에 가장 심각한 경제 불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사태는 뭐 IMF 위기라든가 8년의 금융위기, 미국의 금융위기, 2011년의 남유럽 재정위기,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잘 극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생방송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최근 경제 현상과 문제점과 과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하여튼 우리나라의 최근 한국 경제의 문제점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학자에 따라서도 다르겠습니다. 그러나 제 나름대로 한번 최근에 우리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래 저는 한국 경제 전망, 지역 경제 전망을 30년간 경제 전망을 해 보았습니다. 연구원에서 30년 정도 근무하면서 경제 전망을 30년간 했는데 실무를 봤는데 참 경제 전망을 할 때마다 참 어렵다라고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변수가 하도 바뀌기 때문에 경제적인 현상, 경제적인 통계에 의해서 말할 수 없는 변수가, 설명할 수 없는 변수가 툭툭 튀어나오기 때문에 경제 전망은 어렵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경제 전망을 할 때는 항상 보수적으로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 하는 게 내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경제가 또 최근에 이래 문정부가 하는 것을 보면 몇 가지는 긍정적이지만은 좀 개선해야 될 정책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걸 내 나름대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혹시 의견을 달리하는 분들은 좀 댓글을 달아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댓글을 보고 또 제가 더 연구를 해서 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적어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문정부의 경제 정책에 실패가 있다. 우리 경제가 어려운 한 측면에서 저는 소득 주도 정책은 말만 그럴듯하지 실패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너무 급격한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주 근로시간 52시간 아주 자영업자가 폐업하죠. 거의 다 폐업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질 않습니다. 기업하는 분들도 어렵다고 합니다. 기업 현장에 정책 기반자들은 가봐야 됩니다. 저는 기업 현장을 많이 가봤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 기업들의 사장님들의 고충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어렵다 하는 것이죠. 물론 말은 그럴듯합니다. 소득이 없는 분한테 소득을 주면은 그 소득을 가지고 소비를 하니까 경제가 살아난다. 경제가 살아나니까 기업들의 매출액이 증가하고 매출액이 증가하니까 세금도 많이 거다 줄이고 이게 선순환이 된다. 이런 논리인데 그게 말대로 되지 않는 것이죠. 이번에 한국경제연구원이 수도권 대학 경상계열 교수 한 112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82.7%가 최저임금을 금년도에 동결 내지 인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급격한 우리 경제 현실을 인식하지 않고 너무 급격하게 올리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의 팬데믹 현상으로 인한 대공황 이후에 최악의 경기 침체, 또 문정부가 어느 정도 복지비 지출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 채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재정 건전성이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제가 주요 국가의 재정 수지 피스칼 밸런스를 봤습니다만 세계 평균은 100%, 정부 부채 비율이 103%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한 49% 내지 50%로 세계 평균에 비해서는 낮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다. 역대 정부가 해야 하는 40%는 지켜주는 게 미래 세대한테 죄를 짓지 않는 것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또 문정부의 반기업 친노동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기업들이 투자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탄력 근로제 주 52시간 이렇게 도입을 급격하게 하다 보니까 기업들이 탄력 근로제라도 지금 현재 3개월인데 6개월로 해달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사민정위원회에서 작년에 6개월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국회에 의결했지만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고 부결됐죠. 그래서 금년에 다시 또 문정부가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이라도 빨리 좀 해줘서 기업들에게 숨통을 더 줘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 경제 성장률과 잠재 성장률이 급격하게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성장 잠률이 자꾸 떨어지면 우리나라 GDP 경제 성장률이 자꾸 떨어지니까 국가가 활력이 없고 이렇게 됩니다. 또 수출이 또 크게 떨어지고 있고 이것도 문제죠.
그 다음에 최근에 제가 이제 작년 9월부터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는데 제가 국가 부채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사람입니다. 만 65세 이상으로서 퇴직했는 전직 연구원 내지 교수로서 아주 난 한국 경제, 우리 후세 미래 세대를 생각을 해서 저는 객관적으로 국가 부채하고 재정 건전성을 분석을 합니다. 그래 하는데 물론 현 정부를 얼마든지 잘못되면 비판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당연히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댓글 달았는 거 보면은 아주 이념적으로 편파적으로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야, 우리 사회가 너무 계층간, 이념간, 지역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걸 또 아주 좀 건전한 사람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노동정보원이 지방소멸 위기를 언급을 하고 앞으로 130개 시군이 사라질 수도 있다. 라고 2018년에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보면은 경상북도의 의성군하고 군위군 등이 가장 위험하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 다음에 전남 지역, 이렇게 가장 많은 시군이 경상북도하고 전남 지역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왜냐? 수도권으로 인구가 자꾸 이렇게 집중합니다. 그래서 수도권으로 모든 게 집중되니까 지방은 다 죽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의 경제의 집중에 대한 피해가 너무나 심각하다.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된다. 그건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잘 알 겁니다. 교통난, 주택난, 대기오염 문제, 주택난, 집값 상승, 강남 지역의 집값의 폭등, 이런 등등의 현상이 왜 일어난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지방도 잘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균형 정책을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발전 과제로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는 정책을 해줘야 된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정부의 소득주도 정책을 좀 전환을 시켜가지고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도 둔화시키고 동결 내지 인하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안정화 시켜줘야지 자영업자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자영업자가 다 죽고 개별 소기업이 다 죽는데 경제가 살아날 수가 없죠.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팬데믹 19의 현상으로 해서 지금 적자 국채 발행도 있고 또 3차 추경까지도 정부에서 했는데 이걸 핑계로 해서 재정을 멋대로 마음대로 써서는 되지 않을 겁니다. 코로나가 안정되면은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한 예로 OECD 국가 모든 국가에서 선진국 모든 국가에서 도입하고 있는 재정 준칙 제도를 도입을 해야 합니다. OECD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 즉 우리나라와 터키만 재정 준칙이 없습니다. 그것은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강하게 주장했죠. 초국가부채 GDP의 40% 재정수지 적자 GDP의 마이너스 3% 이내로 하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모든 국회의원들이 지금에 와서는 여당에서는 60%도 괜찮다는 말이 나옵니다. 참 한심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기 돈을 가지고 그렇게 줄 수가 있겠습니까? 세금을. 국가 세금은 다 국민 돈입니다. 알뜰하게 써야 되고 생산적인 곳에 써야지 됩니다. 그죠? 우리 모든 국민들이 한번 인식을 해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기업들이 또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또 정부의 정책이 잘못되는 것은 법인세율 최고 한도를 올렸습니다. 전 세계 미국이나 일본이나 영국, 독일은 다 법인세율을 낮춥니다. 왜 그러냐? 법인세를 낮춤으로 해서 외국에 나가는 자기 기업들이 자국에 리쇼링을 해와서 중국에 나가는 국가가 자기 나라에 와서 공장을 돌리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일자리가 생기고 매출액이 증가하고 부가가치가 많이 떨어져 가지고 경제가 잘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문정부 들어서 국가 법인세율 최고세를 더 올렸습니다. 그런데 외국에 있는 리쇼링 정책을 또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게 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외국 기업, 외국에 나가는 중국에 나간 기업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가능성이 약하죠. 오히려 베트남이나 인도나 이런 데로 나간단 말이죠. 그죠? 그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계층 간, 지역 간 양극화 현상, 이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뭐 대구시와 광주광역시가 협력하는 거 아주 난 그거 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달빛 동맹에 의해서 광주광역시와 대구광역시가 서로 협력을 해서 양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뭐 철도도 4차선, 철도도 한번 건설을 하고 고속도로도 이제 4차선으로 확장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양 지역을 발전시키는 노력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도권의 경제력 집중 이것도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지방의 경제를 해줘야 된다. 지방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하는 방안은 뭐 저도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과거에 제가 또 유튜브 방송에서 6회 방송에서 수도권의 경제력 집중과 완화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방대학이 자꾸 죽고 있습니다. 다 서울로. 지방국립대학이 옛날에 서울대학하고 비슷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서울의 중앙대학이나 동국대학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도 뭐 대충 얘기 들은 내용입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은. 그래서 이것을 지방대학도 살려줘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 방법은 제가 연구원에 있을 때, 대학에 있을 때도 주장을 했습니다. 뭐냐면은 지방의 특성화과를, 대학을 만들어서 지방의 국립대학이 되던 거점 대학을 지정을 해서 지역 전략산업이나 특화산업, 강력선도산업을 해당 권역에 주고 그걸 지방대학의 그 학생 특성학과를 집중 육성함으로써 뭐 옛날에 그래 했습니다. 경북대학교 전자공학과 구미공단의 전자공단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되었었죠. 그런 식으로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강주 전남대학에는 무슨 특화산업, 대구는 뭐 첨단 로봇산업이나 섬유산업, 또 전주는 어떤 산업, 충청도는 어떤 산업, 그 각 대학이 있단 말이에요. 대학의 국가 선도산업, 전략산업을 특성화시켜서 집중 학생을 육성시키고, 그러면은 그것을 졸업했는 학생은 또 해당 지역의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에 들어가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해서 일자리와 대학 졸업생간의 선순환 구조가 생긴단 말이에요. 선순환 구조. 그 지역에 태어나서 그 지역에 있는 특성학과 대학을 졸업하고 그 지방에 있는 기업체에 중견기업에 들어가서 직장 생활을 한다면은 대학과 일자리, 산업 간의 선순환 구조가 된다 이거죠. 그럼으로써 그 방안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가 방송에 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그 고속도로에는 휴게소가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지원에. 국도변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국도변에도 나는 휴게소가 필요하다. 일본에는 한 1800여 개가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 방송도 방송을 했습니다. 1회 방송에 제가. 그래서 일본에 그걸 참고하면서 우리나라에 맞는 어떤 현상. 그럼 국도변에, 그것도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댓글을 달은 내용도 저도 봤습니다만은. 그렇지만은 제가 얘기하는 로컬 푸드 직매장하고는 좀 그 다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국도변에 입지가 좋은 지역에 휴게소 겸 특판장을 만들어주자 이거죠. 중앙정부 지원에. 왜냐? 지방자치 돈이 없다 말이에요. 지원해주고 거기에서 해당 지역 농민들한테 위탁 경영시키라 이거죠. 그걸. 그래가지고 하면은 해당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 특산물을 거기 특판장에서 팔아가지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하면은 도시민들이 국도변에 지나가다가 휴게 쉴 수도 있고, 그럼 뭡니까? 교통사고도 적게 납니다. 교통사고도. 쉬어가지고. 그러니까 일본의 미츠노 에키라고 합니다만 도로역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뭐 화장실이라든가 주차장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속도로상의 휴게소에 있는 거 비슷한 거 있으면서 추가적으로 해당 지역의 특산품을 팔 수 있는 특판장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의 농산물을 갖다 팔므로 해서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한번 쉬어가지고 해당 지역에서 농산물을 사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많으면은 도시도 살고 농촌도 산다 그런 거죠. 그죠?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런 등등의 방안을 생각을 해 보면은 어떻겠느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재정 정책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IMF나 국제통화기금 즉 IMF나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추가적인 재정 정책을 투입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즉 코비드-19이라고 합니다. 외국에서는 코비드-19가 재발했을 경우에 또 전 세계적인 봉쇄 조치라든가 제한, 교역량의 감소, 또 서비스 산업의 감소, 관광인들의 감소에 의해서 전 세계가 이렇게 위축이 되니까 위험하니까 국제기관들은 자꾸 협력을 해서 재정 지원을 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IMF도 마찬가지입니다. OECD도 마찬가지입니다. 월드뱅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자료를 분석해보면. 그러나 한 국가에서는 그걸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또 여기에서 IMF도 이번에 발표했는 자료는 이런 얘기를 적고 있습니다. 최근에 급격한 재정 적자 증가는 향후 재정 건전성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므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주 좋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략적 지출구조 조정을 통해서 세출 증가 속도를 최대한 통제하는 한편 재정 수입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 대안의 모색을 병행해야 한다라고 권고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주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비효율성 문제점을 개선하면서 기업가 정신을 더 돋아주고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이끌어내는데 힘을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첫 생방송이다 보니 많이 부족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혹시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동영상 아래 붉은색으로 표시된 구독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을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한국 경제의 문제점과 대책을 제 나름대로 생각나는 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히 연구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